안녕하십니까. 연규호 내과의사 소설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의식과 문학 세미나 세 번째 세미나로 새 문학 이론과 뇌과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과학 연구와 소설 창작을 통해서 제가 터득한 것이 뭐냐면 문학 이론에 대한 실감나는 접촉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뇌과학 공부를 하면서 볼 때 보면은 막연하게 보였던 뇌과학이 문학을 말하는 것이고 철학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과학을 말하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저는 느끼기를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뇌과학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더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저의 이론을 또 이 학문을 대학교 문학창작과에 또는 의과대학에서 필수 선택으로 선택해서 가르쳐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시와 소설이라고 하는 문학은 상상을 통해서 2차 의식에서 개념을 유추하고 상상하고 그 상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에 수사를 하고 거기에 내면의 감정을 통해서 감각적인 표현을 하고 묘사, 진술을 통해 가지고 글로 써내는 것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익힌 것이 보면은 결국 문학이라는 것이 상상을 통하는 2차 의식의 두 번째 방법인 상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문학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가만히 보면은 처음부터 사물을 볼 때부터 그것이 뇌 속으로 들어가서 말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생각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제가 볼 때는 문학이요, 철학이요, 여러 학문이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문학이라는 것은 상상을 강조하는 것이다. 철학은 상상의 강조가 아니라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양수는 말하기를 많이 읽고 보고 여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머릿속에 뇌 속에 수많은 개념을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개념이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에 와서는 단어에 해당됩니다. 단어. 그래서 이 단어가 렉시콘, 도서관처럼 글로 단어로 저장이 되어 있고 또 청각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도서관처럼 저장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성인이 되면 약 10만 개 이상의 단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개념을 만들고 그 만드는 개념을 10만 개가 넘는 개념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구성하고 상상해서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문학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문학은 더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학이라는 것은 주제와 소재, 구성, 문체, 문장이죠.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뇌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생각이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도표를 통해 가지고 문학 이론을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이 도표를 한번 크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표에 보면 바깥에는 사물이 있고 뇌로 들어와 가지고 뇌에서 대뇌로 들어가 가지고 이 대뇌에서 개념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 대뇌 시상에서 대뇌로 들어온 것이 감정의 뇌로 들어가서 감정을 만드는 이 두 가지 시스템인데 이 가운데 특별히
개념의 확장보다는 개념의 상상화시키는 이 부분이 바로 문학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바깥에 있는 사물을 눈을 통해서 말초신경을 통해서 들어와서 대뇌로 들어올 때 먼저 대뇌 하부의 뇌 시상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시상이 여기 있습니다. 시상에서는 대뇌 하부의 뇌 감성의 뇌죠. 감성의 뇌에다가 전달을 해줘요. 자극을 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감성이 생기는데 느낌, 욕망, 욕구 그리고 편도체에서 감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플러스 내부의 감각이 올라와 가지고 느낌과 욕망을 만듭니다. 이렇게 시상에서는 자체 내의 감성을 만드는가 하면은 이것이 드디어 대뇌로 보내줘 가지고 의식기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반드시 가는 방법이 이 감각의 뇌, 뒤에 있는 감각의 뇌로 갔는데 1차 신경 뉴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 1차 신경 뉴런이 다시 해마를 들어와가지고 해마에서 들어와서 전두엽의 앞부분인 전전두엽 그 가운데서 인지 기능을 하는 이 부분에 와서 여기에서 형상화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전두엽은 매니지먼트, executive, 행정부가 되겠고 행정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액션,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은 어디서 가져가냐면 감각에 대해서 만들게 됩니다. 감각의 뇌 가운데 특별히 2차 감각, 연합 뉴런 여기에서 말을 만들고 말 가운데 이성의 뇌를 만들고 감성의 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 운동의 뇌에 브로카스 에어리아 말을 하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말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한 큰 과정입니다. 다시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편하십니다. 바깥에 있는 사물을 인식을 해서 받아가지고 시상으로 보낸 다음에 시상에서 여기서 하나는 밑에 감정의 뇌로 보내고 또 하나는 이 위에 의식기억에 있는 생각하는 부분 이성의 뇌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낸 다음에 여기에서 형상화시킨 것이 개념을 만듭니다. 똑같은 개념이죠. 이게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이쪽 근데 개념을 만든 데 가서 여기까지를 1차 의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델만이 말하기를 1차 의식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만든 이 개념을 저장을 시킨대요. 어디 저장시키냐? 만들어 가지고 다시 여기다 저장을 시켜요. 근데 몇 개나 만드냐면 보통 10만 개의 개념이 들어있게 됩니다. 이 안에 10만 개의 개념인데 개념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단어로 예를 들면 사과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사과는 빨갛다, 노랗다, 맛있다 뭐 이와 같은 그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책을 많이 읽고 여행을 많이 할수록 개념이 많이 들어있고 시대에 찬 실속 있는 개념들이 많이 만들어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끄집어내서 여기서 구성을 하고 또 이렇게 프렌을 짜가지고 그 프렌을 짠 걸 여기다가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공장입니다. 여기는 공장이고 여기는 재단하고 그리고 매니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관념. 그런데 여기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첫 번째, 둘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형상화할 때 추론이라는 것, 추론에 의해서 저장을 시키고 추론에 의해서 빼내고 그리고 개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추론을 말고 유출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상상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문학. 이 개념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개념을 빼내서 유출해서 상상을 하는 이 과정.
상상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를 감각적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 자체도 은유를 해서 더 쉽게 이해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세멘틱 의미기억, 묘사 표현이라고 하는 말 또는 글로 만들어 나가서 문학이 된다. 그리고 이 감성이 작용을 할 때 서사적이냐 정서적이냐 서정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학의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물이 바깥에 있는 사물, 사물은 내 머릿속 바깥에 있는 사물입니다. 이 사물은 대상이라고도 하고 자연이라고 하고 이것이 꼭 보이는 사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 관념도 사물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물이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한다든지 무엇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좋은 것, 굉장한 것을 볼 때 그 자체가 이미 벌써 문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좋은 사물을 볼 때, 바깥의 사물을 볼 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그 대상이 엄청나고 자연의 위대하고 경건한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물 자체가 소재가 되기도 하고 테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웨덴의 노래 가운데 주 하나님 지으신 How Great Thou Art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나오느냐? 자연을 보면서 벌써 문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드워스는 무지개를 볼 때, 무지개를 보면서 그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서 경건함과 공포심과 경건함을 가지면서 이미 벌써 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즉 자연의 위대하고 공포스럽고 신비함은 문학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여러 개의 소재가 되며 그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이 되고 그 단계, 상상 이상의 한 단계가 있을 때 소위 말하면 종교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처음에 보는 사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사물이든 안 보이는 사물이든 문학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깥에 있는 사물을 우리가 사물을 봤습니다. 바깥에 사물이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어디나 피부로 들어오든지 또 촉각을 통해 들어오든지 아니면 맛을 통해 들어오든지 냄새를 통해든지 시각, 눈으로 봐가지고 들어오는지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5가지 감각을 뭐라 하면 말초신경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 감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감각은 보통 보면 외부 감각 5가지가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5가지가 있고 이거에 내부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 내부에서 있는 감각, 내장 감각, 표현 감각, 위치 감각. 그래서 현재는 감각이 8가지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5감각만 알고 있는데 5감각만 아니고 8개 감각인데 그 인간의 경우는 5감각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쓰는 것이 시각입니다. 7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각적인 인간이다. 시각적으로 생각하고 시각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백문이불여일견이다. 보는 것, 보아야 한다. 이렇게 모든 것이 시각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은 후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청각이 따로 있겠죠. 그 중에 시각을 보면은 하나를 보기 위해서 무엇은 물건 하나 보기 위해서 보통 10억 개 이상의 뉴런, 신경세포가 인볼브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볼 수 있는 그 색깔은 넓은 범위의 색깔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 색깔이 뭐냐면 보남, 파초, 노주빨 7가지의 색깔을 보는 범위가 그러니까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가시광선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각도 가청 영역이 있습니다. 무한정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영역이 있습니다. 보는 냄새도 그렇습니다. 냄새도 맡는 정도가 있는데 개나 동물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죠. 또 미각, 이것도 어떤 범위가 있는 것이고 잴 수가 있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그 내용을 재볼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5가지 감각이 인간의 무엇을 만들어가면 원초자라고 하죠. 이때 원초자, 경험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의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가지 그 범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청각도 그 범위가 있는데 우리 뇌에 보면은 보는 기관, 시각을 보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보고 듣고 할 때 우리는 공간과 시간과 공간에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동물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뇌를 보면은 뇌를 보는 부분이 무엇을 보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보는 부분이 있고 또 모양이 흔들리는 걸 보는 데 있고 감촉을 느끼게 보는 데가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만큼 이 감각신경은 뇌에서도 엄청난 부분에서 따로따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만 보더라도 눈을 움직이는 것이 따로 있고 비껴보는 것이고 눈을 볼 때 째려보는 눈, 사랑스러운 눈 보는 것 다 이 영역이 다른 데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감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1차 감성, 즉 느낌, 욕망, 욕구, 감정 이걸 통해서 무엇을 느끼려고 하냐면 플레저, 즐거움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리고 2차적인 감성, 발달된 감성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해피니스,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각을 통해서 플레저,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데 문학이라는 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5가지 감각의 행복을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 문학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걸로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인식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인식의 단계, 인식이란 말을 레코그니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감각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레코그니션이라고 합니다. 레코그니션, 다시 코그니션 한다 이런 얘기죠. 코그니션, 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에서 들어온 감각을 통해서 물체를 기억으로 만들고 개념으로 만드는 것을 코그니션이라고 인지라고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레코그니션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인식이라는 것 때문에 철학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인식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파리가 앞에서 지나갑니다. 그럼 눈이 보지 않습니까? 그 봤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 뇌가 인식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파리가 무엇을 먹고 있다든지 뭐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면밀하게 보고 느꼈을 때 그거는 머릿속에다가 형상화시켜서 저장을 시켜서 개념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선택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인식을 할 때 2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감성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이성적이라는 방법인 것은 과학적인 방법이고 감성적이라는 것은 시인의 방법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과학자의 입장에서 인식을 하는 경우와
또 시인의 입장에서 인식을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그 결과는 많이 다릅니다. 과학자가 본 풀이나 꽃은 그 꽃의 형태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게가 얼마고 이와 같은 과학적인 것이 되는 것에 비해서 감성적으로 만들어진 본 그 풀꽃, 그것은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나태주의 풀꽃 시를 잘 보시면 알지만 누구나 다 아는 시가 아니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된다. 또 너도 그렇다. 사랑스럽다. 이와 같이 참 단순하게 감성적으로 본 그 시 한 구절이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볼 때 사물을 인식할 때는 작가적인 나의 작가 입장에서 보는 것과 또 독자 입장에서 보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인식을 할 때 보면은 인식은 통째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물을 짧고 잘게 분해해 가지고 아주 작은 것으로 만들어서 눈을 통과하고 개념을 촉각을 통과하게 되고 코를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작은 것을 만든 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 information. 컴퓨터에서는 그 정보라기보다도 그 뭐냐면 인풋가 되는 거죠. 그냥 집어넣는 내용물이 되겠죠. 그래서 인식은 아주 잘게 짧아가지고 눈의 레티나, 망막을 통해서 들어올 정도로 작게 분석이 됩니다. 색깔 다르고 형체 다르고 질량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을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인식을 하는데 그 들어온 인식이 우리 그 다음 단계를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보시면 그 다음 단계는 여기서 눈으로 본 것이 시신경을 통해서, 시신경은 말초 감각신경입니다. 감각신경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서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어디로 전달해 주면 이제 드디어 시상이라는 데 들어갑니다. 시상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는 중추신경인데 중추신경에 대뇌 하부에 내고 본능에 내라고 그랬습니다. 본능의 뇌는 날 때부터 이 안에 DNA로 꽉 차가지고 감정이 꽉 차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상으로 들어오는데 이 시상이라는 부분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뇌 정중앙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있어가지고 밑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위로 보내주는 위에서 오는 걸 받아주고 내려보내고 또 이렇게 많이 전부 다 모든 것이 시상을 통해서 내려오고 또 시상을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그 지휘자와 같은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상, 달라무스라고 합니다. 달라무스. 달라무스에서는 이것도 역시 문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식해서 들어온 것을 이 시상에서 필요 없는 건 버립니다. 필요한 것만 보냅니다. 필요한 것만 남겨줍니다. 어떻게 이걸 아느냐? 그것이 바로 이 본능이죠. 그래서 시상에서 두 가지 경로로 아까 전달합니다. 하나는 대뇌, 의식기억이 꽉 차 있는 의식의 세계로 보내주고 또 하나는 무의식 기억으로 꽉 차 있는 감성의 세계로 내려보내줍니다. 보내줄 때 반드시 감각신경의 뇌 가운데 1차 감각신경. 왜 일로 보내주냐? 이것도 순수한 감각신경이기 때문에 감각신경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왜? 똑같은 것을 분해해가지고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감각신경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시상의 경우는 굉장히 말씀드렸죠. 이 시상에서 다시 보내서 감각신경으로 보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안에 있는 감각신경이 두 개라서는 1차 감각neuron, 2차 감각neuron. 들어올 때 받아들이는 거는 여기는 관계없습니다. 1차 감각신경만 해서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보내자면 요 측두엽에 있는 해마로 보냅니다. 해마. 드디어 이것이 해마로 보낸 다음에 해마가 전달을 해가지고 이것을 기억의 회로라는데 기억으로 만드는 시작이 여기서 됩니다. 해서 인지기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인지기능은 여기 안에 행정부고 매니지먼트하고 여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그니션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마 여기 1차 감면으로 해마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아까 지금 말씀대로 1차 감각 뉴런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요 안에 있는 것은 2차 감각 뉴런인데 처음에 들어올 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다음에 개념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에서 2차 의식을 만들 때, 즉 말로다가 만들 때 이때 여기서 뭐냐면 개념을 확장하는 것, 상상을 하는 것은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만드는 것을 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큰 공장이 되겠습니다. 공장.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발달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요 가운데로 들어올수록 그 신경의 그 정도가 굉장히 커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차 감각 뉴런은 들어온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그대로 보내주고 그대로 전달하는 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들어온 개념을 다시 저장을 하고 또 저장한 것을 이용을 하고 또 저장하고 또 이용하고 그래서 여기에 개념이 어른이 되면 몇 개념? 10만 개 이상 있습니다. 그 10만 개 이상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단어고 하나하나가 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말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 되어 있는 것은 렉시콘, 도서관처럼 단어처럼 되어 있고 말로 되어 있는 것은 렉시콘, 청각적 렉시콘, 말로다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해마를 보냈습니다. 해마를 보냈는데 이 해마도 역시 문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 해마라고 하는 데에는 약 7천만 개의 뉴런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기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엔코딩. 기억을 만들고 그리고 이 전달해주고 여기다 그러니까 들어온 그 정보를 전부 다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엔코딩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정보가 드디어 여기에서 형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요 회로를 기억의 회로라고 합니다. 기억의 회로. 또 반대로 여기 편도체에서 들어갈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걸 통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의 회로와 감정의 회로가 서로 엇갈리고 엇박자로 부딪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회로는 나중에 올라가서 여기서 정서, 비, 사랑을 만드는 것이고 여기 시상하부에서 올라온 것은 여기에서 양심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성의 회로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파페치 회로라는데 1953년에 노벨상을 받은 것이고 기억의 회로가 기억을 만든다는 것이 알게 된 것이 1935년이고 이거 53년인가 그때 기억의 회로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마가 작용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해마가 기억을 하고 이렇게 형성을 만들 때 편도체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때 편도체로부터 받는 강한 감정 그렇게 해서 만드는 기억은 평생 잃어버리지 않는 기억이 됩니다. 강한 기억이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슬펐던 것은 어디서 나오냐? 편도체에서 오는 것입니다. 편도체가 강하게 어머니의 죽음을 갖다 알려줬을 때 그 기억은 평생 잃어버리지 않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강하게 기억으로 감정이 서로 붙어서 만들어진 것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perception, 지각이라고 합니다.
이 지각이 안에서 저장됐다가 또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또 나와서 또 새로 들어온 지각을 기억을과 합쳐가지고 다른 기억을 만들고 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각은 기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지각은 감정과 합쳐서 기억은 감정과 합쳐서 지각이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지각이나 기억이 많이 모여서 개념이 된다. 개념이 많이 모인 것을 우리는 한 10만 개 정도가 이 안에 저장되어 있다. 그 저장되어 있는 10만 개의 개념을 뽑아가지고 다시 이용해서 문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이쪽의 머리도 좋아야 됩니다. 이쪽에 어딘가 다 모든 것이 다 좋아야만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큰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사물이 1차 감각뉴런을 통해 신경을 통해서 시상으로 들어와서 1차 감각뉴런을 통해서 다시 해마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기억이 돼 가지고 인지 기능에 들어와서 여기서 정보가 재현, 형상화돼 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물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칸트가 말한 것이 그래서 그 똑같이 만들어진 것을 그 형상이 하나의 기억인데 이와 같은 기억이 여러 개가 똑같은 모여서 뭐가 되는 개념이 돼서 개념으로 저장이 된다. 근데 지금까지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공간을 이용한 것이고 시각을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공간과 시각을 이용해서 개념을 만드는 여기까지를 1차 의식이라고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이 개념을 다시 뽑아내서 이번엔 이것을 말을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 그거를 2차 의식이라는데 말을 만들어내는 것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만드느냐? 그 세 가지 방법으로 보통의 말을 만들고 하나는 이성적인 말을 만들고 하나는 감성적인 말을 만든다. 그렇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 가운데 이성적인 말 그것을 개념의 형성, 개념의 확대가 되겠죠. 반대로 개념이 상상으로 돼가지고 만들어 나올 때 문학이 된다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이 사진을 보시고 다음에 보시면 드디어 우리가 어디에 들어왔냐면 전두엽으로 운동의 내로 돌아왔습니다. 해마가 일로 들어와가지고 드디어 운동의 내 가운데 운동의 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운동신경의 내고 이건 감각신경의 내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드디어 들어온 것이 해마인데 이 1차 의식의 해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두엽이라 하는데 이것은 전두엽은 둘로 크게 나눈다. 하나는 요 뒤에 있는 부분 전두엽의 운동을 하는 부분 그냥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부분을 전전두엽으로 부릅니다. 전전두엽. 그리고 이 전전두엽은 둘로 나눠가지고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은 순수한 인지전전두엽. 요 뒤에 있는 부분은 변연계에 속한 전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결국 이 전전두엽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뇌의 중추가 되겠습니다. 동물은 여기가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되어 있지. 그래서 전전두엽을 여기는 또 셋으로 나누는데 순수한 인지기능의 뇌, 또 하나는 정서기능을 하는 부분인데 앞에 있는 부분을 정서 A, 뒤에 있는 부분을 정서 B라고 했습니다. 이걸 순수 인지의 뇌. 그래서 이것을 칸트의 뇌라고 이름을 붙였고, 요 앞에 있는 것은 정서 A의 뇌. 요거는 뭘 하냐면 양심과 도덕과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플라톤의 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전 대상 피제를 비롯한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부분을 제가 문학의 뇌, 또 사랑과 사랑의 뇌, 문학을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에어리아마다
각각 브로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붙인 에어레가 있습니다. 이 전전두엽의 경우는 9번, 10번, 11번, 그리고 46번, 47번, 그리고 요 앞에 A라고 하는 부분은 11번, 그리고 12번, 그리고 13번, 25번, B라고 하는 부분은 32번, 33번, 34번, 그리고 2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그 브로드만의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지기능의 전전두엽이 하는 일은 몇 가지 있냐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성. 우리 몸을 지키고 우리 몸을 유지하는 총 책임을 하는 항상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방. 여기에서 모방을 하게 됩니다. imitation.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방은 어디서 하냐면 전전두엽에서 합니다. 그리고 메타인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지기능인데 메타인지는 메타란 말은 미래들, 앞으로 될 일들을 여기서 계획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계획, 시행,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이 항상성, 모방, 메타인지, 계획, 뭘 계획하고 또 플랜을 짜고 실행하고 하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을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충동 억제 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요 변연계 A와 B 여기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특별히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요 1차 감성이라는 것인데 1차 감성은 폭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욕망, 욕구라는 것이 올라오게 되면은 일로 올라오게 되면 일로 여기까지 올라오면 도파민도 나오고 많이 나오면 이때 인지기능에서 충동 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러납니다. 그래서 그 1차 감성은 사라지는 것이죠. 또 그것이 한 0.25초 있다 또 발생해서 나오고 한 2분 있다 또 발생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6차례 하다가는 없어집니다.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것이 오래 안 갑니다. 잠깐 화났다가 조금 있다 다시 또 났다가 또 났다가 한 몇 번 하다가는 그 다음에 체념하든지 없어집니다. 이것이 1차 감성의 특징인데 왜 그러냐? 충동 억제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욕망, 욕구를 충동 억제해주는 이 부분에서 생긴 정서가 뭐냐면 양심, 판단, 도덕관념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파지티브한 것이고 네거티브하게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 반사회적, 엔티소셜, 그다음에 그리고 마약 중독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충동 억제해가지고 사랑이라든지 이와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순수 인지기능 이것만은 기억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두 가지 생각이 나오는 것은 인지기능에서 나오는데 이 인지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다. 근데 여기서 여기를 왔다 갔다 연결시켜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그걸 갖다 소위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릅니다. 이게 파이버가 있어가지고 전기줄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작업 기억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한 것이 전전두엽의 인지기능의 뇌를 말씀드렸습니다. 코그니션.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전전두엽의 정서 A. 정서 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림빅 시스템. 그래서 벤트로메디얼 콜텍스. 다릅니다. 이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장소인데 변연계에 해당되고 요 앞에 11번만 인지기능에 해당되는데 하여튼 이것이 요 부분이 뭐냐면 정서 A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인지기능을 갖다가 이루어낸 것을 갖다가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론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지에서 나온 것이. 그리고 여기는 양심과 판단 도덕인데 제가 플라톤에 내려갔고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론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를 다룬 것입니다. 선이 되죠. 이것은 진이라고 하고 이것이 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변형계 가운데 앞에 있는 부분인데 판단이성 그리고 전전도 A번 플라톤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석 가운데 뒤에 있는 부분, 변형계 뒤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것은 뭐냐면 32, 33, 24번인데 이것을 대상피지랍니다. 전대상피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무엇이 생기느냐? 편도체에서 올라온 감정을 갖다가 억제작용해서 그 다음에 물리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2차 감성인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정이라든지 또 스트레스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진선미로 치면은 미에 해당됩니다. 진선미의 미. 그리고 칸트가 쓴 판단 이성 비판론이 바로 여기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전전두엽은 인지기능, 정서기능 AB가 있는데 여기는 진, 선, 미,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그리고 판단이성 비판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문학의 영감, 문학이 오리진하는 것이고 여기는 양심, 도덕이 오리진하는 것이다. 여기서 오리진하는 것이 이 생각의 인지기능에 대해서 상상에 의해서 드디어 문학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전전두엽에 관한 것이고 지금 전전두엽에서 아까 말씀대로 전전두엽에서 들어와가지고 형상화되고 기억이 된 것이 개념으로 전환되는데 시각적인 이미지, 그림으로 사진으로 저장을 시켰다. 이렇게 저장된 게 몇 개냐? 10만 개 이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10만 개 이상. 이렇게 많은 것을 저장하는 여기까지 과정을 에델만은 1차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1차 의식.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1차 의식.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추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때 이용되는 자아가 뭐냐면 경험자, 아주 이드, 원초적인 것, 욕망, 욕구 그런 것에 그런 경험자, 어린애 같은 자아죠. 그것이 여기에서 작동을 해서 개념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의식, 고차 의식, 언어를 통해서 언어라는 것이 시간이 아닙니까? 청각 아닙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이 개념을 확장을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 그 개념을 똑같은 개념을 유추를 통해 가지고 상상을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학의 단계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2차 의식을 말하는데 말을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통한다는 것이 뭐냐면 말을 하는 것이 서술을 하는 겁니다. 서술을 하는데 서술을 영어 뭐라고 하냐면 일화기억,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술을 한 것을 좀 묘사를 하는 것을 의미기억, 세멘틱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화기억까지 만들어졌을 때 일화기억, 여기서 바깥으로 일화기억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개념이라는 거 하나하나 사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쭉 모아가지고 순서대로 모아서 이것을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현재만 있던 그 그림을 과거부터 시작을 하면은 과거가 되고 그다음에 미래가 되고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되는 과정. 이걸 갖다가 일화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 일화 기억을 하다 보면 알고리즘을 하게 되는 거죠. 알고리즘. 그리고 일화 기억은 있는 그대로 말을 해서 나가는 것을 에피소딕 일화 기억이라는데 일화 기억을 하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드디어 에고, 나라고 하는 이고가 생깁니다. 1차 기억에서는 이고가 있는데 이드, 아주 원초적인 이드가 되는데 여기는 이고, 우리 정상적인 이고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고가 있기 때문에 이 이고가 이드를 원초적인 이해를 혼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만드는 개념의 확장을 할 때는 이고가 완전히 살아 있습니다. 살아가지고 되는데 놀라운 것은 특별히 상상을 통해서 말을 하고 2차 의식을 할 때는
이고가 사라집니다. 이고가 사라지고 나라고 하는 이고가 사라져가지고 상상의 속에 들었는데,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환상. 내가 아닌 상태의 환상으로 된 것입니다. 그 환상을 갖다가 그거를 이고 나중에 그것을 잘 조절하고 컨트롤할 때에 문학이 되는 것이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는 문학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2차 의식에서 말로다가 나갈 때 상상으로 나가는 과정, 이것이 문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문학인데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영감이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이 영감이라는 것은 느낌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영감, 느낌 비슷합니다. 그 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기에도 해당되는데, 특별히 개념을 만들어낼 때는 동기란 말을 많이 씁니다. 느낌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계획을 해서 어떤 걸 다 창조해 나가는 것이 느낌과 동기인데, 이 문학의 세계에 있을 때는 느낌과 동기라기보다는 영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분들이 강연할 때 영감 안테나로 해가지고 영감이 외부 바깥에서 머리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머릿속에 영감이 머릿속에서 생깁니다. 어디서 영감이 생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감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바로 여기 정서 B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문학의 뇌, 사랑을 하는 뇌. 이 아리스토텔레스 내에서 어느 순간 영감이 만들어집니다. 영감이 만들어지면 그 영감이 앞에 있는 대로 전달해 주는데 도파민을 가지고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에서 인지기능으로 도파민을 보내서 동기부여를 하고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영감이 드디어 동기부여가 되고 느낌이 돼가지고 여기서 계획을 하고 또 무엇을 짜게 됩니다.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 풀어나가면서부터 이 안에 기억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상상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와 같은 현상을 소위 착상, 발상이라고, 발상, 착상, 그리고 상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감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감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저장되어 있던 개념들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불러오는 것을 무엇이라 하면 소재 모으기 또는 착상, 발상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많은 그 영감에 해당되는 테마가 생길 때, 고양이면 고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때 거기에 관계되는 개념들을 많이 불러오게 됩니다. 모아두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영감의 상태, 소위 말하면 발상의 상태, 그리고 이 발상이 드디어 착상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발상하고 하는 이 과정을 유추,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유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같은 개념들, 비슷한 개념들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비로 만드는 겁니다. 1차 의식에서는 개념들, 비슷한 개념들을 모아가지고 또 같은 비슷한 개념보다 더 확장을 시키는 것이고, 여기는 같은 개념들 같은 것을 모아서 비교해서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을 갖다가 내 마음을 누구에게 표현할 때 내 마음을, 안에 있는 마음을 막 끌어냅니다. 내 마음이 슬픈 마음, 기쁜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꺼낸 다음에 비교를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뭐냐? 주관적으로 만든 개념이 뭐냐면, 김동명은 내 마음은 호수라고 말했습니다. 호수. 마음이 호수가 됐어요.
김광석은 내 마음은 고요한 물결. 내 마음은 뭐야? 나그네. 내 마음이 뭐야? 낙엽.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것. 이렇게 변형되는 것. 이걸 갖다가 상상이라고 하죠. 이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면 이것을 상상인데 이걸 상상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유추를 통해 가지고 비교를 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유추를 할 때 보면은 뇌에서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세 개의 뉴런이 하나로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2차 의식의 개념 확정되는 두 개의 뉴런이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내는데 여기서는 세 개가 되니까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이 개념 확장의 경우는 알고리즘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 이때 상상의 경우는 아날로그가 돼야 됩니다. 아날로그. 완전히 바뀌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상을 해서 바뀌는데 그때 상상이라는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 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은 종류가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연상이라든지 설명하는 것, 창조형 상상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창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창의라는 것은 알고리즘에서 창의가 많습니다. 창의는 과학적으로 만들어내는 창의, 이거는 창조형 상상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이 고정관념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창조적인 상상이 되겠습니다. 상상을 해가지고 다른 것을 만드는데 이것이 다른 것을 만들 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이미지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미지.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이미지. 그래서 사람은 가능한 눈에 보이는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을 이미지라 하고 여기서 사물이 뇌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만들어내는 것은 형상화라고 합니다. 형상화. 쉐이프, 라이크니스, 쉐이프가 됩니다. 이미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형상과 여기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다른 것입니다. 왜? 여기서 만드는 형상은 바깥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념으로 저장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이 개념, 여기에 나온 여기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형상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상상해서 만들 때는 그때는 이미지, 완전히 이거하고 다른 것이 됩니다. 별을 봐가지고 별을 저장을 했는데 별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상상할 때 나온 것이 어머니 얼굴 아닙니까? 그건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것 이미지. 우리가 말하는 시에서 쓰는 이미지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좀 더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좀 더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비유, 메타포, 레토릭,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만듭니다. 은유를 만듭니다. 상징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는 없어집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알고리즘 할 때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더 팽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자아는 원초적인 자아였습니다. 다릅니다. 이거는 이고, 더 발달된 자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바꿔주는 것. 원관념, 내라고 하는 것. 원개념, 내 마음. 원개념, 원관념이 보조관념, 보조개념으로 바꿉니다. 그것이 호수죠.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배우는 원관념, 보조관념이 바로 원관념이 상상을 통해서 비로 바뀐 것이 보조관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비유는 비유대로, 은유는 은유대로, 상징대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뇌가 참으로 신비한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나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더 안타까운 것은 뭐하냐면
가능한 감각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5가지 감각을 느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어주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볼 때 그 이미지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시각적 이미지. 즉 메밀꽃 필물에게 볼 때 보면은 그 메밀꽃의 이미지를 아주 어떻게 보면 눈처럼 하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글로다 쓴 것을 들었을 때, 읽었을 때 그 이미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됩니까? 눈처럼 하얗게 보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 속에서 짐승 소리가 들린다. 그걸 글로 쓴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달에서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고, 하얀 메밀꽃 그 밭 위에 달이 있는데 짐승 소리가 들린다 하는 것이 이미지가 아주 뚜렷하게 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각적 이미지인데 이것을 미각적 이미지, 석류를 보니 거기서 나오는 그 절절 흐르는 그 액체, 진액을 얘기할 때 꼭 마치 우리가 그 맛을 느끼는 것, 보는 것 같은 미각적 이미지, 그리고 또한 후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소위 감각적 이미지인데 이때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철저하게 1차 감성인 5가지 감성, 오감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감성만 가지고 만들어낸 것보다는 1차 감성이 발달해가지고 2차 감성, 즉 해피니스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으로 발달돼서 만들어진 감각적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을 때 그때 나오는 것은 더 발달되고 좋은 감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감각적 이미지를 만들고 비유를 하고 은유를 해서 만들어낸 상태를 드디어 이것은 머릿속에 아직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의미기억이라는 말을 통해서 아니면 글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만든 것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묘사를 하게 됩니다. 묘사를 할 때 이 위에서는 일화기억으로 묘사를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논증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철학이나 일기, 잡글 이런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의미기억으로 묘사를 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이미지의 묘사, 청각적인 묘사 여러 가지 묘사하는데 주로 묘사를 많이 하는 것이 시각적 묘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시라는 것이 보면은 시각적인 묘사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묘사를 많이 하면은 마치 그림을 보고 있는 것처럼 정물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사물이 형상화돼 가지고 모란꽃이 돼서 모란이 다시 나와서 이것을 상상을 통해서 묘사를 할 때 이거는 더 묘사할 것이 없습니다. 왜? 사물 그대로 보이니까 이런 거 갖다가 소위 사물시라고 하죠. 순수시라고 하죠. 이해하기 아주 쉽죠. 그러나 관념 같은 거, 모양이 없는 것을 묘사를 하는 것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창출해가지고 알려주려 하기 때문에 묘사를 하게 됩니다. 묘사를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 그걸 진술, 서사라고 하죠. 그래서 묘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림 쪽으로, 그래서 묘사시, 그리고 묘사보다도 진술을 많이 하면 진술시, 설명이 많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묘사를 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할 때 어떻게 묘사를 하냐? 나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나의 내면을 드러내는데 프로젝션, 투사,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인트로젝션 해서 묘사를 하게 됩니다. 묘사를 하게 되면 나의 내면을 묘사하는데 그 묘사할 때 객관적인 것만 묘사하느냐 아니면 주관적인까지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묘사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주관적인 나를 묘사할 때 엄청난 서정적인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세계, 나를 묘사를 많이 한 것을 묘사를 많이 하는 경우를 시에서만 특별히 표현이라고 합니다. 표현이라는 것은 내면을 묘사를 많이 한 겁니다.
근데 나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의 묘사만, 화자와 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를 현현이라고 합니다. 현현.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시가 되고 소설, 시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감성이 얼마나 여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감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시, 소설, 거의 이런 개념 확정이나 비슷한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서사적, 아파시한 시, 소설이 되겠고, 여기에 감성, 1차 감성이 무짐작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서정적인 시, 소설, 김소월의 시나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 1차적인 감성보다는 2차 감성으로 발달되는 감성을 많이 집어넣었을 때는 정서적인 시, 소설이 되겠죠. 소위 말하면 엠파시라고 하죠. 엠파시. 감정이입의 소설, 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발달된 그런 시가 될 것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2차 의식이 바뀌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다시 보면은 말과 글로 만드는 것을 서술과 묘사, 그런데 일화기억이 있다고 했고, 일화기억에 비해서 의미기억, 일화기억을 묘사한 것이 의미기억이다. 의미기억을 많이 사용한 것이 문학이다. 그리고 자아는 경험자이드. 1차 의식에서는 아주 유치한 경험자가 있는 게 비해서 이 2차 의식에서는 기억자가 작용을 하는데, 기억자는 서술하는 개념의 확장에서는 크게 작용을 하지만은 이것이 상상의 세계에 들어올 때는 기억자가 없어집니다. 내 자아가 없어지기 때문에 환상의 세계에 빠지는 것이 상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그 문장을 보면은 설명과 논설을 한 철학과 과학이 되고, 묘사와 서사라는 것이 시와 소설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묘사를 할 때 시문학에 특별히 많이 쓰는데, 묘사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이라고, 이 묘사할 때 이미지적 묘사, 감각적, 감성적, 주관적, 내면적, 그리고 구체적인 표현, 그리고 더 심할 때는 현현에 이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의 시가 되겠고, 특별히 서사를 많이 하는 것이 소설, 그리고 희곡이 되는데, 수필문학은 조금 다릅니다. 수필문학은 시와 소설의 중간점이 돼가지고 그 묘사도 있고 서사도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수필문학은 좀 다른데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이 제가 밝혀낸 그 문학의 이론입니다. 조금 참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아는 1차 의식에 나오는 원초자, 그리고 2차 의식에 나오는 이고, 기억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초자, 슈퍼이고. 슈퍼이고는 인지기능에서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뇌, 그리고 칸트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칸트가 말한 것처럼 공간과 시간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공간은 1차 의식에서 많이 작용되고 시간은 2차 의식에서 작동된다.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을 변형하는 것. 인간은 끊임없이 공간을 변형합니다. 예를 들면 공간을 어떻게 변형하냐? 상상할 때 공간을 변형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마음이라 하는 공간을 갑자기 호수로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은 고요한 물결, 바람이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도 그림자 지는 것. 완전히 말한 공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추를 통해 가지고 호수로 바뀌었습니다. 또 시간의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1차 의식에서의 개념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밖에 없지만은 2차 의식의 시간으로, 언어로 바뀌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 기억이 되고, 현재만 있는 것은 단기 기억입니다. 그럼 현재, 미래, 과거에 있는 장기 기억은 다시 개념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때는 그림 한 장에 현재만 있는 것으로 저장이 됩니다. 참 우리 뇌가 신기하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개념이 10만 개가 넘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포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은 다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공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술, 문학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하면 구원문학, 힐링에 관한 문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문학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말씀 제가 터득한 문학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